이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관련 의혹이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저희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송영길 전 당대표께서 조기에 귀국해서 그 캠프에서 일어났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조기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돌아오라. 제발 좀 빨리 와라.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주처럼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리에서 송영길 데려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가? 회견을 잡아놨는데 그 회견 거기서 하면 안 된다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기자들에게 참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 좀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상 의원 쪽에 여실 생각이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문조실 대표님 송영길 대표에게 인터뷰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일 있으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계단이 당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조기 귀국을 안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야당 살판한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뭐 결국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질문은 많았지만. 그리고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마치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갔잖아요, 지금. 자, 여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요. 어제도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좀 뭐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 지금 20일 회견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 당이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빨리 들어와서 입장을 밝히라. 그러니까 파리 현지에서는 뭔가 얘기하지 말고 빨리 귀국이 먼저다.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당은요. 여기 보면 오늘 내용 나왔죠? 앞선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근들 얘기예요. 당과 상의 후에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 공통점은요. 파리에서 회견 열어서 거기서 뭔가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정구택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당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다. 다만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 입장 밝혀라. 근데 뭐 그 뜻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민주당 설명은 그거였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조율이 안 된 메시지가 나올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를 아예 지금 당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입장인 겁니까, 당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를 기자회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와서 입장 밝히라는 건 왜냐하면 당시 어쨌든 당대표 후보였고 그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부 사정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게 맞죠. 일단 그러면 당은 일단 빨리 들어와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기에 겁니까? 방점이 있는 겁니다. 빨리 들어오고 일단 본인이 들어와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본인과 같이 본인을 당선시켜서 도왔던 분들한테 어쨌든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프랑스에 있고 파리에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 답변도 안 되고. 근데 그 내용 지금 현재 이제 당 지도부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
윤관석 당시 사무총장이나 나중에 사무총장 되셨는데 이런 예. 분들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 뭐 이게 뭐 송영길 대표가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22일 회견하고 조만간 바로 들어올 것 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파리 현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아니 사실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는 있죠. 하지 예.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근데 아마 파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논란이 가라앉거나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기자들이 가 있긴 하지만 예. 또 그날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보는데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빨리 들어가는 게 낫다. 이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뭐 내일 기자회견 하면 예. 뭐 그 다음 날이든 뭐 바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뭐 의원총회 앞서 또 열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누가 가서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당에서 누구 보내셨습니까 혹시? 그건 뭐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안 오신다 간 그러면 건가요, 뭐 아직? 가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주변 사람들이나 예.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많은 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지금 MBN 기자도 파리 현지 가 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와 연락을 취해서 지금 갈 테니까 가서 연락을 취해서 만납시다라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착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왜일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크겠죠. 우선 예. 왜냐하면 처음에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밝힐 때만 하더라도 예. 이것이 불러올 파장이나 상황이 이렇게 크게 일파만파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의 압박이 거세고 세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겨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입장 정리가 당혹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당혹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 있는 것하고 유럽에 있기 때문에 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주로 뭐 측근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겠지만 예. 그 내용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경로로 기자들도 텔레그램도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의원들도 전화해서 통화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귀국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예.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후배들보다 선배 그룹이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시절에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586 예. 세대의 어떤 그 리더격이기 그랬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던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정치를 설령 안 하게 되더라도 예. 정치를 떠나고 끝나게 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선배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의 일탈이라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뭐 회견을 한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겠다. 알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장윤선 기자께 추가로 짧게 질문드리면 혹시요 이게 최근에 본인 음성이 등장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다른 정치인들이 송영길 대표에서 영길이 형, 뭐 송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본인이 직접 대화라는 녹음 파일이 등장한 게 이게 뭔가 영향을 줬을까요? 그 가능성이 높죠.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사무부총장 혹은 관계자들 간의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현실이 된 거군요. 현실이 된 거. 근데 일단 파일이 3만 개나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판단을 해서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어쨌든 송 대표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당 내부에서도 매우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게요. 단순히 이 녹음 파일에 등장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태에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돼서 소개가 됐는데 여기 보면 뭐 인물이 이정근 전 부총장 있고 상대가 누군가 있죠? 무슨 공기업 인사청탁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빠,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 여기는 모든 사람들 다 오빠라고 부르나 봅니다. 오빠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와요, 지금요.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 A 공기업 대표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봐. 안 했겠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죠? 근데 그리고 나서 명품 G사 부추를 받았답니다. 액수가 좀 돼요. 이 G사, 뭐 아실 거예요. 명품 G 하면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아무튼 모르는 게 같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판결문 내용인데요. 뭐 21대 총선 공천 확정 후 사업가 박 씨에게 내 뒤에 송영길이 있다. 도와줄 테니 스폰해달라.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이 경쟁 정당이 엄청난 사실은 정치적 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요거 지금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정도 내용, 그 더 있어요, 사실은요. 소개가 안 된 게 더 있는데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를 이른바 팔고 다녔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처음에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선을 걷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같이 갈 수가 없겠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뒤에 송영길이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물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정근이라는 분은 송영길 대표를 소위 말해서 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공기업에 전화라고 안 했겠느냐. 예. 이 얘기는 그러면서 뭘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매관 매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지만은 여러 정황 증거 그리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마 돌이켜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점점 이제 달라지죠. 귀국도 이제 해야 되는 압박에 몰려 있고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직접 무슨 얘기 하는지를 들어볼 차례 그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화일보 오늘 보도 나온 건데요. 이제 송영길 캠프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사업가 스폰서로 지목이 되는데 이분은 무슨 어떤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 뭐 그 거절 여부에 상관없이 뭔가를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서 밥값 필요하다며 자금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보도 나와요. 이런 것도 사실은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보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뭔가 정황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당이 지금 발칵한 상황인데 당 내외 관계자들, 당 안팎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 내용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머리 아프네. 송영길 전 대표를 뭐 가서 데리고 오자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하셨어요? 예. 먼저 우리 송 대표가 재론분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결단이 필요하고 송 대표는 조기 귀국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그런 지혜를 해야지 본인도 힘들고 당도 누구로 빠뜨리는 이런 위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송영길 억울하더라도 빨리 귀국하고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검찰에 수사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은 저는 자진 탈당해서 세 분이라는 것은 윤관석, 뭐 이성만 의원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현역 의원 그 책임자들은 자진 탈당을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은 혐의가 없으면은 다시 복당하더라도 자진 탈당해줘야 된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네 분 패널과 함께 OX 팻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을 하죠. 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뒤에 탈당할까?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O,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분 앞에 OX 팻말 선택해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요.
세 분은 X, 그러니까 탈당 이런 얘기 안 한다. 한 분은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안 한다라고 하신 분 중에서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탈당 얘기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처음부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입장 공식적으로 밝힌 게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했고요. 이정근 씨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는 게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중간에 기자들이 이제 특파원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보이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이제 톤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 지금 관련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확실한 물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고 이정근 씨나 아니면 뭐 다른 강래구 그 전 대표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대화는 오고 갔고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그들과의 대화는 있지만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걸 직접 시켰다라든지 직접 송영길 대표가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받으신 분이 직접 얘기한다가 이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정황상 그게 정황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례상 이게 확실한 물증이 없고 그리고 이정근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거기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을 해도 탈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여전히 억울하고 그들만의 잘못된 관행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어려워질 거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은. 자, 네 분 중에서 유일하게 탈당 얘기를 꺼낼 거라고 전망하신 정우택 변호사.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지금 당내외에서 이제 탈당 요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 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당내외 압박도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됐을 때 10여 분에 대해서 12명인가 그랬는데요. 탈당해라 하고 나서 무혐의 받으면 돌아와라 됐거든요. 그랬군요. 일단 나가라. 그리고 나서 해결하고 돌아와라. 그때도 사실은 어떤 의혹이 해명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의혹만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뭐 무혐의 받고 많이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를 할 때 그렇게 권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러면 당내에서도 아니 본인이 당대표 할 때는 그렇게 의혹만으로 탈당하고 해명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이래버리면 당에서도 앞뒤가 안 맞아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뭐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인 조치를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아무 입장이 안 나오잖아요. 탈당 그런 관련해서.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대표 하실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런 뭐라고 또 답을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지금 당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걸까요? 그런 거 자꾸 질문 받지 말고 들어와서 여기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X 두 분 하신 거는 비슷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뭐 이 정도 듣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국회에 좀 일이 있어서 모습이 있었는데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 받았는데 또 얘기를 좀 길게 의미심장하게 했어요. 그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정근 42번 검사실에 출정, 일각에서 플리바겐의 의혹도 있다. 자, 윤석 대변인 이것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받지만 굉장히 잦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 구형은 3년이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이상을 형을 내렸거든요. 4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플리바겐이 뭔가
검찰 쪽에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래서 형을 좀 적게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저거가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상에서 저게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추측은 다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뭐 수사에 협조해서 그 수사 관행상 그 수사를 좀 쉽게 해줘서 예. 뭔가 구형량을 낮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보면 일부 무죄 나온 것도 있고 해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뭐 5년 할 거를 뭐 3년 구형했다니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봐도 예. 단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에서 예. 그렇게 봐주기식 피의자를 봐주기식으로 구형한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 발언만 봐도 크게 그렇게 상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장윤선 기자. 네. 뭐 저 정우택 변호사 손 드셨는데 제가 한 1분씩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장윤선 기자. 일단은 10억 수수. 정우택 변호사 말씀하세요. 예, 10억 수수였는데 뭐 알선수재랑 지금 정치자금법이 됐습니다만 3년 구형 좀 뭐 낮아 보이죠. 지금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3년 구형이면 3년이면 어쨌든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한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게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예. 이렇게 정치 사건 뭐 정치자금 사건에 거의 없어요. 예. 보통은 뭐 구형량의 반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온 것처럼 이 녹취록이 뭐 3만 개가 된다 그러니까 다 예. 있겠지만 이 발견 과정도 보면 이게 압수수색으로 찾았다 그러는데 딱 거기 특정해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놔뒀는데. 그렇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마 뭐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작년부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터지면 뭐 민주당 의원들 뭐 10명, 20명 불려간다 얘기하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이 구형량을 좀 적게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사 협조 대가로 예. 약간 플리바게닝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 지금 정우택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예. 그때부터 당에서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핸들링을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예. 실제로 제가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변호사가 접견을 가면 벌써 검사실에 가고 없어가지고 변호사가 이 피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그리고 뭐 매일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정근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온 지가 꽤 됐고 그 전에 서초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뭐 조사를 해봤더니 국세를 안 낸 1억 원 정도의 국세를 안 낸 대목이 발견돼서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 시절에 다시 이렇게 컴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하고 어떤 사이인 거냐에 대한 의혹을 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나 뭐 이런 업역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사무부총장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이게 며칠 전에 지금 변호인이잖아요. 정철순 변호사.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가운데부터 볼게요. 이정근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게 민주당이 어리석은 거다. 뭐가 상당히 많은 걸 암시해요. 아까 방금 다뤘던 검찰에 적극적으로 뭔가 협조한 거 아니냐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주당이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말로 지금 들립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규모를 갖고 있는 사안으로 가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짧게 민윤주 대변인은 앞서서 영상에서 한동훈 장관 나왔잖아요. 근데 듣는 내용을 따르면 마치 국민의힘 쪽 소속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보면은요. 마치 준비한 듯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 이제 장관이 되면서부터 쭉 발언하는 걸 보면 본인이 확신과 소신이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확하지 않게 뭔가 확신이나 소신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그다지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거나 그러지 않는 스타일 같아요. 저도 뭐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조사하는 거지만 관련해서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업무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특히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편파적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검찰 프레임이라고 지금 많이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법치에 맞게 법치주의만을 나는 고수한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지. 사실 한동훈 장관도 개인의 명예가 있는데 굳이 뭐 국민의힘을 편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을 편든다고 공격하기보다는 당신이 검찰주의자고 검찰 프레임으로 우리 정치권을 다 지금 아우르고 있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한동훈 장관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잘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얘기도 보면 뭐 보통 사람들은 50만 원만 받아도 뭐 큰일 난다. 그런 일권이잖아요. 비교하면서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준비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국회 가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자들이 뭔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분명히 보여요, 지금요.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도 역시 민주당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바로 이 제목입니다. 녹음 파일에 이어서 이번엔 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트. 이정근 노트라고 표현을 좀 할까요? 이정근의 새로운 폭탄이 되는 건가? 이겁니다. 자, 우선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와 함께 공개된 사진인데 일단 사진 좀 여기 옆에 있는데 보세요. 5장짜리예요. 뭔가 이렇게 복사가 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뭐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고요. 무슨 조직도 같은 모양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설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요. 이 노트가 나왔는데 바로 이 노트요. 구속 전에 구술을 했고 지인이 이거를 6필로 정리를 한 거랍니다. 5장짜리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만 노트에 뭐라고 설명과 함께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장윤성 기자. 네. 지난해 9월 구속 전에 구술로 남긴 노트 그리고 지인이 적었다 그래요. 근데 야권 인사로 보이는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녹음 나와서 발칵한 상황. 이 노트까지 나왔거든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뭔가 대비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 파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뭔가를 남겨놨을까요? 네, 이제 관련해서 제가 정철승 변호사하고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처음 듣는 모른다 본인은. 왜 이런 게 있냐라고 하면서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만약에 그런 노트가 있다면 다른 용도일 가능성이 있고 예컨대 이정근 씨가 의원들을 뭐 개파로 정리해서 작성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파를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취재 이정근은 누구인가 이렇게 관련해서 취재를 쭉 해보면 굉장히 그 재밌는 인물이에요. 앞서 저희가 뭐 이분은 웬만하면 다 오빠라고 했다는데 오빠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언니도 많습니다. 언니? 이분이 언니가 많아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도 언니, 최민희 전 의원도 언니. 그 나이가 많은 여성은 언니. 남성은 오빠입니까 그냥? 뭐 그리고 나이가 어린 정치인들은 누나. 뭐 이렇게 다 누나요? 누나도 있어요. 누나라고 뭐 자기를 불러라라고 했다는 여성이 여성을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남성 본인을 누나로 불러달라. 누나가 해줄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경상도 말로 이제 사와리가 좋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친밀감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또 이분이 국민의힘 쪽 계열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조은희 전 청장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경력이 있다는 얘기도 정치권 안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뭐 갑자기 스피커폰을 켜가지고 뭐 이제 예컨대 노영민 전 실장이다. 그럼 전화해서 실장님 여기 실장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라고 하고 막 박수치고 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 내가 노영민 실장하고 바로 통화가 되는 사이야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이런 행세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대단히 좀 위험하고 부적절한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분이 대선을 앞두고 사무부총장이라는 그리고 그거는 미래부총장이고 그리고 뉴미디어 선거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인데 부서의 장인데 저런 역할을 중책을 맡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통탄을 금치 못하는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정철승 변호사의 주장도 저걸 했다면 어떤 본인의 정치적 야망이나 이것을 위해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게 곧 돈봉투 명단과 일치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 그런데요 이게 시점이 구속 전에 구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인한테. 본인이 이걸 얘기할 테니까 빨리 받아 적으라는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이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분이 이제 구속이란 걸 당할 상황이 되고 검찰 수사 압박이 세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자기가 믿었던 본인은 믿었을 겁니다. 당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 혼자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뭐 핸드폰에 자동 녹음기는 설정도 돼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문서로 뭔가 남기고 싶었던 그래서 지인에게 구술을 하고 그분이 받아 적었던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5장 이거 크게 좀 볼까요? 이거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이 사진인데 이거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무슨 이름이 있고요. 번호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설명도 있는데 마치 학생들이 무슨 서브노트 작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 적혀 있고 뭐라고 설명 그리고 이름과 함께 무슨 이렇게 그림처럼 연결도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얘기하신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뭔가 또 강력한 요구도 계속 나오는데 두 가지 영상이 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모든 혐의 부인하시나요? 돈봉투 출처가 어딥니까? 전달하시고 지시하신 거 다 부인하세요? 스폰서 김 씨한테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또는 몇 명이 그걸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좀 단언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뭐 조사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를 할 때 사실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게 뭐 근거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뭐 10명, 20명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정우택 변호사님. 네. 지금 이소영 의원이 영상에서 지금 확인을 봤는데 당원 전체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과 해서 혹시라도 관련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조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조사라는 거. 근데 그런 거죠. 예.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관련돼 있는 분이 설사 있더라도? 스스로 밝히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각서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 진술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은 뭐 제명에 찬성한다든지 그 정도 확인서를 받고 저는 뭐 이소영 의원 의견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술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닌 게 아니면은 그렇죠. 각오하세요. 나중에 이겁니까? 책임진다. 아니 뭐 제명이든 탈당을 각오하겠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당내에서 자체 조사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검찰에 맡겨놓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뭐 녹취록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몇 달 끌려가면 지지율은 뭐 벌써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기 오늘 때문에 나온 것도 뭐 타결을 받았다고 분석되죠. 그렇죠. 지금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단 외부위원 중심 이런 부로 자체 조사위를 끓이고 지금 이소영 얘기처럼 모든 의원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받고 각서받고 이런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당이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있구나 보이는데 그냥 검찰이 수사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검찰은 처벌을 위한 것이고요. 당내 예. 조사는 이 원인도 분석해야 되지만 향후에 이게 뭐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도 뭐 대의원제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걸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그냥 손 놓고 검찰 조사만 지켜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무책임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주 전 의원님은 지금 이 새누리당 여기 좀 표시는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런 조사의 경험이 많아요. 네. 그리고 비슷한 일도 있었고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당에서 조사하는 게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특히 저렇게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거나 예. 이제 이런 거죠. 부정부패 관련된 거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결기를 보이면서 당원 전수조사하자, 현역 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검찰이 밝히게 되면 이건 수사받고 뭐 재판을 가야 돼요. 예.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과연 자백을 할 것인가. 일단 모른다는 게 최선이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저 3만 개의 녹취록과 이 문서에서 메모에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모를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미리 이걸 했는데 만일에 없으면 그렇지 않겠을까요? 만약 그 이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 조사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자.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서초갑에서 계속 출마를 한 분이에요. 예. 뭐 현역 총선에도 나왔고요, 구청장에도 나왔고, 민주당이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정치를 하는 건 현역이 뭔가 돼보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겠다. 예. 저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그랬으면 민주당 원로들께서도 요즘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선 지금 이분하고 거의 뭐 호영호재하면서 지내잖아요. 예. 오빠 동생 하면서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밝히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장윤선 기자. 근데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169명 다 전수조사를 하냐. 그리고 의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요. 초선이나 재선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고백성사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깨끗한 정당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없다면 민주당에 생존할 수 있는 근거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있네요, 확실히. 예, 그래서 실제로 지도부와 초재선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당에 오래 계셨던 당직자도 하고 뭐 이랬던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초재선 의원들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에게 우리 운명을 그냥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최소한 자체 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윤관석 의원 등을 불러다가 실제로 내용은 좀 들어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우리가 제일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야당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질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하자는 뜻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등등등 그리고 동동부역 사건 내서 두 가지 주제로 좀 나눠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이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7년 만에 당대표실을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가요. 무슨 국회에서 떠난 게 아니고요. 국회 안에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바꿨다는 건데. 근데요. 뒷문이 좋은 김기현 대표인가? 뒷문을 좋아한다고요? 큰 문, 앞문이 아니고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그럼요. 일단 이 이사하는 모습 영상이 좀 있거든요. 사무실 바꿨다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관 2층이거든요. 228호. 여기가 지금 당대표실로 바뀐 곳이에요. 이사 간 건데. 윤석 대변인. 아니 그동안 7년 동안 그냥 안 썼잖아요. 그 전에는 썼다는데 다시 바뀌고 나서 7년 동안 이사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선거 총선이 끝난 지도 꽤 지났고 대선 끝난 지도 1년 넘었고 왜 지금 7년 만에 이사를 한 겁니까? 갑자기?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대표실이 좀 좁습니다. 아, 좁아요? 좀 좁아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원래 지금 이사를 한 저곳이 저희가 쭉 쓰던 당대표실 그리고 바로 옆에 큰 회의실 있고 옛날에 원래 쓰던 데라고 회의는 그러죠? 원래 거기서 했었습니다. 예. 거기로 이제 옮기자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기도 써 있지만은 그 지금 당대표실에서 회의장으로 가는 거기가 긴 복도를 그대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일 길게 아침에. 돼 있습니다. 예, 사전 회의는 당대표실에서 하고 본 회의는 지금 회의장 대회의장에서 하는 건데 그 광경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별로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당대표가 맨 앞에 있고 네. 최고위원 등등등 네, 당직자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 있어. 이런 모습. 이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까? 예, 굉장히 그게 보기가 그렇고 저 모습이 사실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뭐 사안에 따라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약간 조직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의식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7년 만에 옮겼는데 7년 전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고 마지막으로 여당이었을 때 당대표로 뽑은 시점이 7년 전 2016년 8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7년 만에 여당으로서 여당의 새 대표를 뽑은 게 올해 3월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분위기도 또 다시 바꿔보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당대표실을 옮겼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옮긴 당대표실이 228호인데 여기에 전직 당대표들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 자리를. 그러니까 뭐 전통을 자랑하는 자리다. 터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서 봤던 본관 2층 그림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래 지금 여기 있었어요. 이게 국회 보시면 앞에 정면 보면 동그랗게 도움이 있잖아요. 그 현관 들어가시면 바로 있는데 정무인데 옆부터 가면 여기가 당대표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노란 게 회의실이거든요. 그러면 당대표실에서 회의실까지 가려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까 보면은 그냥 우르르 막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지 않아서 바꿨다라고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요 회의실 바로 옆이 당대표실이에요. 그리고 이 당대표실과 회의실은 작은 뒷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회의하다가 당대표실로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당대표실에 있다가 아무도 안 만나고 회의를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 뒷문이에요. 조그만 뒷문이 나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장윤선 기자. 최근에 보면 김기현 대표께서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 받는 걸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약간 좀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자들 안 만나고 싶어서 뒷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정당 출입 기자들한테 왜 그런 거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당 출입 기자한테. 그랬더니 질문 은근히 길거든요. 그 복도가. 그래서 이제 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가려면 그거 한 몇 분 걸리거든요. 몇 분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도는 좁고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물어볼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를 기자들은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사실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그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서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얼마나 곤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까? 최고위원들 뭐 김재원 최고 또 태영호 최고, 조수진 최고 이 연일 이어지는 망언 릴레이에다가 여기에서 정광훈 목사건도 있죠. 정광훈 목사건도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을 수 있는 거를 다 묻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또 무례하다, 뭐 태도가 왜 저러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곤란하니까 이사를 가버려서 그냥 질문을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기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런 시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기자들 질문 받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를 오해를 불식시키시려면요. 김기현 대표가 다음 월요일부터 또 회의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의하고 뒷문으로 안 가시면 돼요. 앞으로 나와서 잠깐 기자들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첫날부터 뒷면 이용하시면요. 그거 봐 소리 나옵니다. 분명히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최근에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구설에 휘말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 설화 계속 이어집니다. 당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네.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징계해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있었던 김병민 최고위원 혼자 앉아있을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대표가 끌고 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고 최고위원들이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빈도나 강도를 좀 조절하도록 대표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골 출신 최고위원들이 요새 최고위원회 불참이거든요. 한 분씩 자꾸 늘어나요, 지금 숫자가.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일단 김기현 대표 당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삼재가 껴도 보통 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계속 구설 있죠. 지지율은 그 사이에 당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건은 계속 살아있죠. 그리고 외교 관련돼서 현안 질문하면 곤란한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민현주 전 의원님. 네. 당대표실을 바꿀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최고위원들 관련해서 설화 관련해서는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저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기존에는 제가 새누리당 때 19대 때만 하더라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1등이신 분이 대표가 되는 그렇죠. 거죠. 1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2등 최고위원 쭉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고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 최고위원회 전당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주로 최소한 재선 이상이 되신 분들이 국회 경험도 있고 의정 활동을 했었고 정치를 한 지 꽤 시간이 오래된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성숙도를 가지고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들어가서 많은 현안들을 다뤘죠.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가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이게 분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게 주로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이 당대표도 보다는 최고위원 쪽이 약간 대중 인지도, 인기도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초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원외에서도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렇습니다. 당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구력, 저희가 보통 구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인기에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어필하는 이런 단어, 강한 단어 이거 중심으로 조금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를 둔다는 겁니까? 네, 당이나 아니면 민심과 좀 동떨어진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최고위원들에게 경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윤리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윤리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하게 이제 최고위원들도 쇄신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뭐 당대표실 바꾼 거 말고 다르게 한 게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윤리위를 통해서 이런 것도 경각심도 올리고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사실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찍어준 그 소수의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봐야 된다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본인들을 찍은 지지자 말고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넓게 보고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많이 배우고 반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꾼다는 차원. 그러니까 당대표실을 이사했다는 거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지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첫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외교 분야로 좀 가보죠. 지금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가 갑자기 지금 험악해졌어요. 그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협박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받아치는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하는 건가? 이겁니다, 지금. 자, 일단요.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좀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는데 두 명이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 不容他人智慧.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입니다. 자, 지금요, 최근 며칠 사이에 외교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반발을 넘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죠. 어떤 협박이냐면 이거예요. 일단 여기 메드베데프 있죠? 러시아 2인자로 꼽힙니다.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뭐 두고 보겠다 이런 취지 얘기하면서 만약에 북한에 러시아 무기가 있으면 뭐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협박조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어제는 우리 보고 말차인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더 나갑니다. 여기 보면요, 중국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교장관. 우리 지금 외교장관이죠, 외무부장. 대만 문제 이거 자꾸 말 꺼내면 불장난인데 이거 불장난 하다가 불에 타 죽을 거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불에 타 죽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반응입니다. 우리도 대응을 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향후 우리의 행동 러시아에 달려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외교부는요, 어제 말참견하지 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중국의 국격이 의심스럽다. 심각한 결례다. 받아쳤습니다. 약간 분위기 험악해졌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면 우리 당국이 지금 이례적으로 받아쳤어요. 이거 우리 당국이 약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이 사안을 볼 때 과거의 우리나라의 위상만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국가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상황을 보면 신냉전 시대가 새로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세게 대립하고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지금 대립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으면 그냥 묻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쟁 직접 당사국이 아닌 폴란드에는 방산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직접 무기 지원을 안 하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하는 EU 자유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에서는 한국은 그 남의 나라 불행을 이용해서 돈만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도움 안 주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그 역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젠 국제 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걸리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전랑 외교라고 하죠. 늑대 전사 외교. 굉장히 거칠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외교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 한 거고요.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러니까 전쟁 범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든지 이런 것에 국한할 수만은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춘 그런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 제가 짧게 더 드리면 윤석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거, 대만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러시아, 중국이 발끈하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두 사안에 대한 발언, 얘기가 의도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인터뷰 중에 의도치 않게 나온 발언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이 외신과 대화라는 과정에서 의도 안 한 발언을 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미리 그거는 다 그 정도의 발언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발언이죠. 뭔가 미리 준비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형택 변호사. 네. 이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이런 양안 문제라 그러죠. 이거 다 미국과도 관련이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바는 미국의 이해와 맞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미국은 우리와 동맹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협상의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도 주고받기라는 협상의 대상인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서 먼저 패를 보여준 셈 아닙니까 이건? 미국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문외한이고 초짜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 중국이랑 대등하고 뭐 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맞설 수 있는 나라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격이 갑자기 국력이나 군사력이 막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뭐 한반도의 위치가 알지 않습니까?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겠죠. 중국, 일본, 미국 이 세력이 딱 맞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분단이 된 것이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딱 맞붙는 지점이고요. 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렇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항상 맞붙는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러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보다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근데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사실 기본적으로 외교 원칙 할 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는 수교를 끊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 그걸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어찌 보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쨌든 비전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복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하겠지만 살상 무기는 안 된다는 기본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 그러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측의 반응처럼 우리 북한에다가 신무기 제공하고 핵기술 제공할 거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외교 문제를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에 일본에 가기 전에도 일본 언론하고 이미 기자회견에서 다 밝혀버리고 이번에 미국 갈 때도 다 인터뷰 회담하기 전에 인터뷰 다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의 카드뿐만 아니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밑에서 협상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녹취록 나왔을 때도 도청 나왔을 때도 그렇게 협상했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데 지금 보면은 그 녹취 부분이 딱 이제 사실인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외교관들은 이게 기존 현상 변경하는 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는데 본인은 어쨌든 의지를 갖고 있던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정상회담 갈 필요 있어요? 이미 다 결론 난 건데 지난번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결론 나 있는데 뭐하러 가요? 그냥 사진 찍어갖고 아니면 뭐 국회 연설하고 하버드 연설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몰라도 너무 오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잠깐 일본 얘기하셨는데 오늘 일본이요 우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일본이 또 보여줬어요 지금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総理が真榊を奉納されたとの報道は承知していますが、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민현주 전 의원님, 지금 마지막 말이 그래요. 사인이 강하다, 개인 자격이다. 90명 가까운 일본 현역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우리는 참 안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를 참배하면서 개인적으로 갔다? 이거 우리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일본 정치인들은 항상 저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도, 그러니까 좋았다기보다 원만했을 때도,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저들은 항상 저거를 무기로 삼아서. 근데 오늘은 숫자가 좀 많아요. 그렇죠. 좀. 숫자가 적고 뭐 이제 많음의 차이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정말 무슨 싸우자고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갔죠. 근데 이거를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문제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본인들이 조금 더 기가 좀 사는 일만 있으면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독도 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특히 야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탓을 야당은 대통령이 그런 기밀을 줬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대통령이 이랬기 때문에 일본이 뒤통수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일본이 그러면 교과서 문제 안 꺼냈었고 독도 문제 안 꺼냈었느냐. 저는 그걸 한번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외교 발언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죠. 의견이 다르고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의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그 열강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를 향해서 막말에 가까운 그 도전을 할 때는 사실은 그 국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거는 윤석열 정부를 돕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민주당이 대만에 하면 뭐 불화살을 쏘겠다라든지 뭐 북한의 무기를 공격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비판적인 입장을 먼저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송구대 변호사, 장윤성 기자 지금 다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아무도 민주당 얘기를 꺼내니까 아마 송구대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분만 드릴게요. 뭐 반론하시고 있으면 하세요. 당연히 뭐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치인이 항상 저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소주맥 한 잔 말아먹고 다 주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주겠다. 반컵 주면 반컵 채우지 않겠냐. 했는데 뒤통수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갔으면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반컵을 줬으니까 저쪽에서 호응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호응 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하고 당연히 러시아 중국도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적인 실수, 경험이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 장윤성 기자는 지금 러시아 관련된 목소리가 좀 준비된 게 있어요. 이것까지 마저 듣고 이 내용 다 포함한 내용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 2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이 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마십시오.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장윤성 기자. 제가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취재를 하면 가장 지금 단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 게 대통령의 정책의 신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에 어떤 게 위협적 요인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게 이익인지 일단 손익계산 사안을 하고 그리고 그 손익계산에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프로토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무기 지원이나 그리고 또 이 양안 갈등에 대한 그 로이터 통신의 언급에서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뭐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의 맥락을 보자 하면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포탄의 재고량이 많아서 미국도 그렇고 폴란드 총리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무기 지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기본 원칙은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 물론 법률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파병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입법을 다시 추가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요. 저는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간과한 발언을 로이터 통신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나라들을 설득을 했어요. 외교력을 가지고. 자, 우리는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고 여전히 북한하고 갈등 중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당신들이 좀 이해해 주시오. 중국에도 얘기하고 러시아에도 얘기하고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4강 외교를 했어요. 이것은 진보 정부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 기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경험이 부족하지요. 평생 검사만 예. 했던 분이고 외교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외교 전문가 집단에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태효 1차장. 1차장입니다. 이라는 일극의 주장에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이거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정부 반응이 뭐였냐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맥락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라. 예. 외교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대단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장난 얘기, 저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저 정도 나오면 이것은 간단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싱하이밍 대사 초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과 서울과 베이징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요소수 사태에서 그리고 사드 배치 때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의 외교가 불러올 어떤 참사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반도에 상당히 큰 위협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윤석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인이 반론기에 달라고 몇 번 드셨어요. 제가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아니면 한 가지만 얘기하시냐고요.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국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꾸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윤 대통령 평생 검사만 했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외교관 출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사람 김태효 안보실 차장 딱 거명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시는데 이 내밀한 외교 상황을 전부 다 국민들께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 상황상 우리나라가 계속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모호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워게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워낙 덩치 큰 나라들과 외교를 우리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은 더 이상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젠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최문순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전세 사기 불도 이게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어떤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천에 있는 전세 사기 이거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모 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한 셈입니다. 범죄자 남모 씨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의 그 담보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사이의 시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갖다 처음에 주택 개발을 허가해 준 사람이 문제고 그다음에 건설업자가 문제고 집 짓는 사람이 문제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전혀 이거 정말 이건 선동이고요. 자, 윤석 대변인 지금 최문순 전 강원지사 얘기도 나오고요. 강원도 투자 사업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 사기를 했다는 이 사람이 원래 주무대가 인천인데 갑자기 2018년도부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낙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따낸 거예요? 예.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시점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그쪽으로 옮겨가서 편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쪽 개발 담당하러 어떤 조직으로 갔다는 거죠? 예, 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과 강원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의 지사가 최문순 지사, 그리고 당시의 인천시장은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개발 사업 따낸 그 사업 규모가 6,6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보면은 2016년에 원래 사업하기로 했던 분이 사업권을 반납을 하는데 이 상황을 이제 좀 잘 하기 위해서 사업권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사업 부지의 50%를 선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40%만 선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그 인천에서 옮겨가신 분들이 규정을 바꿔요. 사업 부지 면적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50%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편의 상황을 볼 때 근데 그 사업가 남모 씨라고 불리는 분이 지금 인천 전세 사기 그분입니다. 그 인물. 네. 이거 상이 묘하게 됐어요. 자, 장윤선 기자, 혹시 뭐 최문순 전 지사 측 입장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입장은 나왔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전체 그 동해 망상에 340만 제곱미터 규모의 6,674억 원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모 씨가 토지 수용 체결 공탁금 200억을 납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수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업권을 시행권을 따서 사업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부결된 상태고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핵심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 절차상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뭐 몇몇 보수 언론에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관련하여 그 최문순 지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최문순 지사 쪽의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관련 내용을 보내줬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당시 최문순 전 지사의 어떤 재임 기간에 발생된 일이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고요. 잘못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사업한 사람은 지금 인천 전세 사기법이 맞지 않습니까? 동일 인물이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근데 그 인천 쪽과 이 필요한. 강원도 쪽을 연결짓지 말라 이겁니까 지금? 최문순 지사는 그런 거죠. 당시에 본인이 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행정기관 장들의 협의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그 위원회 심의 의결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실제로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자부가 주관을 한 거죠. 정부가 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뭐 최문순 지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개입했다거나 그럴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다면 뭐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뭔가 고위 정치인 얘기를 꺼내면서 인천권을 언급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 인물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했구나 이게 나온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상황 자체는 굉장히 묘하게 돼서 설명할 바가 많아졌어요. 한 포인트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남모 씨가 지금 2,700억대 전세 사기꾼 아닙니까? 이 사람이 2018년도 저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서류 조작을 한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뭐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이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